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은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으로 역사에 기록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776년 여름에 벌어진 한 사건은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극적인 복수극으로 남아있죠. 새로 즉위한 젊은 왕이 할아버지의 후궁을 궁 밖으로 내쫓고 불과 몇 달 만에 사약을 내린 사건입니다. 왕이 된 지 고작 20일 만에 할아버지가 총애하던 여인을 처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여인은 한때 궁궐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인물이었죠. 미천한 궁녀에서 시작해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여인 수구이 문씨. 그녀의 삶은 결국 그 사랑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젊은 왕을 그토록 서둘러 복수에 나서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22대 왕 정조와 수구이 문씨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4년을 기다린 복수극이자 사랑과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의 기록이죠.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11살 소년이 왕이 되어 그 원한을 어떻게 갚았는지, 그리고 한 여인의 야욕이 어떻게 왕실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1751년 겨울 창경궁 빈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죠. 영조는 며느리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친히 빈전을 찾아 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빈 조씨를 모시던 궁녀 중에 문씨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별감 문성국의 동생으로 평범하게 주인을 섬기던 신분 낮은 궁녀였죠. 그런데 빈전에 온 영조가 우연히 이 젊은 궁녀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며느리의 상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금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조는 문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그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와 관계를 맺다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며느리가 살던 처소를 그 궁녀에게 내주는 것은 궁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범밖의 전례였죠. 궁궐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혀 술렁였습니다. 특히 당시 18세였던 사도세자의 심경은 혼란과 당혹으로 뒤섞여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세자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형수의 상중에 그 궁녀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사도세자에게 문씨의 등장은 단순한 새후궁의 입궁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실망의 시작이었죠. 1753년 2월 문씨는 정식으로 정사품 소원에 책봉되었습니다. 이때도 파문이 일었죠. 영조가 승지에게 후궁 책봉 교지에 어보를 찍으라고 명했지만 승지 윤광이가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결국 다른 승지를 시켜 어보를 찍어야 했죠. 조정 대신들조차 문씨의 후궁 책봉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총애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문씨는 1753년에 화령옹주를, 1754년에 화길옹주를 낳으며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60세가 다 되어 연이어 딸을 얻은 영조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씨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빠 문성국과 함께 궁중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성국은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하며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세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두 문씨에게 보고되었고 문씨는 이를 영조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해경궁 홍씨는 문씨 남매가 만들어내는 이 불화와 불신을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기록 한중록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한 가문의 슬픔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영조께서 모르실 때도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듣게 되니 불쾌하신 마음에 부자 사이는 갈수록 틀어졌다고 말이죠. 해경궁은 문씨 남매를 요녀와 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우 같은 여인과 간사한 역적이라는 뜻이었죠. 문씨의 모함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사소한 실수도 크게 부풀려 영조에게 보고했죠. 창경궁 낙선당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문성국은 이를 사도세자의 잘못으로 몰아갔다고 정조는 훗날 증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아버지에게 크게 꾸중당한 사도세자는 절망한 나머지 궁궐 앞 우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문씨의 야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만 둘을 낳은 것을 한탄하며 아들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사가에서 몰래 산에 아이를 들여와 왕자라고 속이려 했으나 발각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씨는 왕실을 속여 가짜 왕자를 만들려 했던 겁니다. 궁중에서 문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영조의 총애만 믿고 아무도 무시하며 행동했죠.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 씨에게까지 함부로 대하는 일이 벌어지자 대왕 대비 인원왕후가 직접 나서서 문씨를 꾸짖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나이도 많고 품계도 훨씬 높았지만 문씨는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1771년 문씨는 마침내 종이품 수기로 승격되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는 최고 지위까지 오른 것이죠. 이때 문씨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궁중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바로 이 시기에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년 넘게 문씨가 꾸준히 부자 관계를 이간질한 결과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극에 달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에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1762년 윤 5월 마침내 임무화변이라는 비극이 터졌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음으로 내몰았고 세자는 뒤주 속에 갇힌 채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8일 동안 고통받다 숨을 거두는 동안 문씨는 무엇을 했을까요?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심지어 사도세자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당시 11세였던 세손 정조에게 문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하고 능멸한 존재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문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여겼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궁궐 안에서 원빈 홍씨의 오라버니인 좌이정 홍봉안까지 무시하고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왕실 어른에 대한 예의를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었죠. 하지만 문씨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언젠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775년부터 정조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시작했을 때도 문씨는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건재한 한 자신의 지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52년간 조선을 통치한 장수왕의 죽음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즉위 당시 25세 젊은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14년 전 그는 아직 어린 11살의 세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봐야 했죠. 그날의 절규는 그의 가슴에 평생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제 왕이 된 그는 복수를 명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를 끝내 마주하고 스스로 정의를 완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수구이 문씨를 겨냥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20일 만인 3월 30일 정조는 문씨의 자귀를 삭탈하고 사저로 내쫓았습니다. 동시에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만들고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종으로 삼는다고 명령했죠. 하루아침에 문씨 일가는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5월 13일
정조는 장문의 교지를 내려 문 씨의 죄를 천하에 포고했습니다.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힌 죄상을 낱낱이 밝혔죠. 창경궁 낙선당 화재 사건의 진범도 문성국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문 씨를 도성 밖으로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문 씨를 더 가혹하게 처벌하라는 상소가 연이어 빗발쳤습니다. 대신들은 당장 사형에 처하고 딸들인 화령옹주와 화길옹주의 자귀까지 삭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정조는 옹주들만큼은 보호했습니다. 두 옹주는 영조의 혈육이며 문 씨가 흉계를 꾸밀 때는 어린아이였을 뿐이라며 조카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자비는 문 씨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국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8월 10일 정조는 마침내 문 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이 찬성하는 가운데 내려진 사형 명령이었죠. 한때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궁궐에서 기세등등하던 문 씨는 이제 궁 밖 한적한 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누렸던 부귀영화도 궁중에서의 위세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사약을 받아들며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문 씨의 죽음은 단순한 후궁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이모화변의 진정한 마무리였죠. 정조에게 문 씨의 처단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면서 동시에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문 씨 사건을 두고 일부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과연 문 씨가 정말로 사도세자를 모함했을까? 아니면 정조가 이모화변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어서 문 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실제로 문 씨는 궁녀 출신의 일개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노론이나 소론 같은 정치적 지지 세력도 없었고 권력 기반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녀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 정조는 즉위 후 노론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모화변으로 인한 후유증을 가라앉히고 왕실과 조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했죠.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희생양이 필요했고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는 문 씨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중록에 기록된 문 씨의 행태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기 때문이죠. 해경궁 홍 씨는 당시 궁중에서 생활하며 문 씨의 모든 것을 직접 지켜본 당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문 씨를 요녀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면 문 씨의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정조의 감정이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만약 문 씨가 단순한 희생양이었다면 정조가 그토록 서둘러 그토록 철저하게 그녀를 처단했을까요? 즉위하자마자 20일 만에 자귀를 삭탈하고 5개월 만에 사약을 내리는 것은 보통의 분노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조에게 문 씨는 단순한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고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목격한 악행의 주체였죠. 11세의 세손이었던 정조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동안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문 씨 사건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이모화변의 원한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죠. 노론과의 협력 관계도 안정시켰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한 인간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11세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트라우마가 14년 만에 복수로 분출된 것이죠. 정조에게 문 씨의 처단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개인적 복수였습니다. 문 씨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 중 하나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후대 소설과 드라마에서 문 씨는 항상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힌 여인으로 그려지죠. 그녀의 실제 모습이 어땠든 간에 역사는 그녀를 영원한 악역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 역시 조선 후기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이었으니까요. 궁녀 출신의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후궁이 되고 종이품 수기까지 오른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문 씨의 비극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죠. 왕실 내부에서도 갈등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씨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 씨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말이죠. 문 씨는 20년 넘게 누렸던 영화를 단 몇 달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정조 역시 복수를 완성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었을까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긴 했지만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죠. 복수는 때로 새로운 상처만 남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를 모함하고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문 씨 같은 인물을 그대로 두었다면 왕권에도 위협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복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사랑받았던 여인도 사랑을 잃은 왕도 결국 상처 입은 인간이었죠. 권력의 꼭대기에서 서로를 무너뜨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1776년 그 여름, 수구이 문 씨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임모하변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도 막을 내렸죠. 하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조선 사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복수, 권력과 몰락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야욕이 어떻게 왕실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응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죠.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문 씨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등장할 수 있고 정조 같은 복수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겠죠. 권력 앞에서의 겸손,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